이번 주 시민데스크, 숨가쁘게 진행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YTN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에필로그 Y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한 이달의 방송기자상 경제보도 부문에서 YTN 가상화폐 심층기획 보도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관련 YTN 심층기획 보도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평가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5월 22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종료가 됐는데요. 네. 이번에 그 한미 정상이 노마스크로 만난 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각 방송 언론에서 그래서 5월 하순경부터 해서 그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앞다퉈서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번 주 리뷰 Y 시간이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담은 YTN 보도 살펴볼 텐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주신 내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상회담 전후해서 시기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그 주요 의제를 정리해서 보도하는 점들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문 대통령 19에서 22일 방미, 또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이란 제목, 또 문 대통령 바이든 첫 대면 회담 관전 포인트는이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 보도였는데요. 대통령 방미 일정부터 한미 정상회담까지 의제를 총 정리해서 완성도 있는 그런 보도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시간을 굉장히 할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기간에 보면 YTN이 생중계로 유일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보도를 한 점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5월 22일 토요일 뉴스 특보로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고 또 현장 생중계와 기자, 전문가 대담 또 관련 보도를 연결해서 정보성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이후도 굉장히 중요한데 2017년 정상회담과 비교해서 혹은 그 트럼프 정부와 비교해서 그 의제들을 다뤘던 점들, 특별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북한 이슈도 있었고, 백신도 있었고, 또 미사일, 반도체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전과 비교해서 다뤘던 점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우선 제가 좀 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부분은 그 생중계 부분인데요. 이번에 YTN 다시 한번 그 24시간 방송되는 뉴스 전문 채널로서의 특성을 그 생중계 보도를 통해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일인 5월 22일에는 그 속보 한미 정상 확대회담 마무리 곧 공동 기자회견 보도에서 새벽부터 한미 정상 그 확대회담을 국내 방송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줬고요. 또 같은 날 심야에 방송된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 보도에서는 시사평론 패널들이 대담을 진행하던 중간에 한 밤 11시경 이후부터 워싱턴 DC 현지에서 진행된 백신 파트너십 행사를 생중계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유관부처 또 기업의 수장들의 발언을 실시간 전달해줬고 대담 중이던 그 시사 패널들이 자연스럽게 이 장면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번 파트너십 형성의 의미 등을 설명해줘서 시청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줬던 것 같습니다. 신문 등 인쇄 매체와 구별되는 방송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사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사건의 현실감과 또 깊이를 동시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전문 채널의 장점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의 말씀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네.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중계를 해주고 전달을 해주고 또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과 해설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그래도 대체로 잘했다 이렇게 시청자 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아주 큰 이벤트 상황에서 항상 나오는 게 또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허위 정보가 뭐 때론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이런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 또 뭐 중간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붙기도 합니다. 자, YTN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가짜뉴스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뭐 역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정략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정보 내지 선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좀 YTN은 비교적 신속히 바로잡아준 그런 좀 긍정적인 보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5월 24일 방송된 뉴 있죠. 일언론 점심도 졌다. 훈장 수여식 문 대통령 홀대. 사실은 보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일정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훈장 수여식 행사장에서 문 대통령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SNS에 이제 올리고 또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비판성 글까지 곁들인 것 이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요. 당시 현장 화면을 이렇게 다시 틀어줘 보여주면서 문제의 사진은 문 대통령이 미국 측 의전 담당자를 기다리던 뭐 약 1초나 될까 말까 할까요? 그런 찰나의 순간을 캡처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를 보면은 전혀 뭐 왕따를 당했다든가 소외당했다든가 뭐 그런 걸로 보기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잘 확인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들은 신속한 팩트 체킹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우리의 중요한 후속 논의와 과제 추진이 왜곡된 어떤 지역적 이슈로 해서 좀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막는데 나름대로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팩트와이를 통해서도 바로잡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크랩 케이크 모욕의 의미 보도도 좋았습니다. 크랩 케이크가 뭔지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이게 보수 유튜버가 정상회담에서 나온 크랩 케이크를 뭐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의미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파만파 퍼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교민의 반응이라든가 일본 정상과의 햄버거 사례를 소개한다던가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속어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팩트를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매체도 많고요. 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인터넷 환경 때문에 굉장히 빨리 퍼지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빨리 잡아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번에 YTN이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전망을 제시해준 그런 대담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5월 23일 한미 백신 파트너십 글로벌 허브 초석이라는 대담인데요. 유재복 해설위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이 원액 기술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로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는 그런 해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고 또 이와 함께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언급하는 백신 수화프 미흡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이름을 정확히 지적한 점 이런 것들도 좀 공감을 자아내는 데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떤 의전이나 뭐 성과에 대해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비판도 근거 있게 해야 이제 그분들의 나머지 주장도 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텐데 정말 뭐 1초짜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하면 사실 다른 주장까지도 좀 믿기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됐는데 자, 뭐 아주 중요한데 참 근절이나 뭐 이런 게 요즘 워낙 잘 퍼지고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팩트체크 콘텐츠는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시청자들이 많은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런 팩트체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언론이 뭔가 기사를 쓸 때 팩트체크는 원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안 해도 되는 거가 아니라 원래 하고 시작하는 건데 이런 가짜뉴스,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지는 이 미디어 환경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빠르게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좀 에너지가 들더라도 빨리빨리 YTN에서 정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바른 것을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청자 센터에서도 함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중심 의제가 아주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가운데 또 북한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문제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회담 내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YTN에서도 관련 전문 패널과 함께 여러 차례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담 관련해서 평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북한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목이 쏠릴 만큼 뭐 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각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던 내용이고요. YTN에서도 보면 5월 21일 미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북주요 의제 예고 어떤 논의 나올까, 또 공동 성명에 판문점 선언 담길 듯 남북 관계 존중이라는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연이어 내놨는데요. 역사적인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표현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서명에 담길 예정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 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감을 가졌던 시청자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민석 조혜진 의원이 출연한 알고리즘이라는 그 프로그램, 네. 여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히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는 그런 토론을 벌인 모습을 봤는데, 사실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017년에 그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 평창 올림픽이 또 그 역할을 해준 것처럼 앞으로 이제 스포츠를 이용한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제 양측에서 다 모두 그 동의하는 그런 같은 의견을 보인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평가원님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라고 이제 봅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5월 23일이었죠. 그 아침 5시, 6시 때 잇따라 이 한미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대화, 북미 대화 전망은, 그리고 또 이어서 문 대통령 오늘 귀국길, 북핵 공조, 백신 협력 강화, 여기에 그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진단해 주셨는데, 뭐 홍 연구위원은 전공도 외교 쪽을 하셨고 외교 전반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신 분인 건 맞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 이제 주로 활동 연구를 이제 대북한 내지는 한반도 문제에 특화돼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다각적이고 폭넓은 분석하는 데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어진 2시간대 연달아 출연을 하시게 되시면서 중복된 내용 말씀이 좀 그 각 시간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 각 두 프로그램을 이어서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어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지루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 참 그러니까 이런 한미 정상회담 같이 그 중요한 행사, 큰 행사 있을 때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진 패널들 그 섭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각 방송 언론 간의 그 어떤 경쟁도 붙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재풀을 찾고 또 그 내부의 어떤 해설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더 적재적소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오히려 방금 얘기 들으면서 예정된 이벤트고 이제 새벽 시간대니까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방송을 연속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계속 보다가 똑같은 말 또 하네 이러면 사실 좀 보시는 입장에서 별로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지적이 그 부분에는 좀 전 공감이 많이 됐는데, 사실 뭐 이런 패널 관련해서 뭐 자주 나온 얘기고 저희 뭐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자,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출연자 전문성 부분이나 새 얼굴을 발굴하는 문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네. 모자란 것이 없는 그 문제인데, 저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논의된 주제 자체가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백신도 있었고 미사일에다가 뭐 그 경제 분야가 단순하게 뭐 이제 반도체, 뭐 배터리, 뭐 전기차도 있고, 그러면 저게 나중에는 나온 얘기지만 44조를 그냥 우리가 줬다, 뭐 공짜로 준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매체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연 44조를 투자해서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미국이 또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좀 그 지금 있는 것을 좀 해설을 하고 분석을 할 때 그런 전문가에 대한 풀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좀 과하게 좀 많이 해서 그 준비한 만큼 다 쓰지를 못하더라도 좀 더 빠르게 정보를 해설을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근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또 새벽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더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했다, 이런 게 뭐 방금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보도 하나하나에 역사적 의식을 갖고 더 신중하고
더 정확하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인 이런 중요한 사안이 생중계되면서 벌어지는 이런 미디어 이벤트는요, 국민들의 집단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역사의식, 신중, 정확. 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언론도 국영꾼이 아닌 팀원이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국민외교 강화의 중심에 여론 형성의 주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이 자리할 수밖에 없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각 언론은 이런 그 자신의 막중한 책임을 잊지 말고 비록 평소에는 정치적 이념적 관점의 차이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맞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국익 그런 것이 보인다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각각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영꾼이 아닌 팀원이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나눈 충실한 대화 내용 잘 유념해서 YTN 보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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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고 때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앞다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특별한 분을 만나봅니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손익찬 변호사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얼마 전 평택항 산업재해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를 위한 시민데스크답게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자 건강권 팀장으로 계신 손익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서 하루에도 뭐 셀 수 없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 그 중대산업재해 네. 그리고 이제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이제 흔히 아시는 대로 이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인 거고, 네. 중대시민재해는 이제 세월호 참사와 같이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이용하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이 제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사망하고 또 다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서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좀 관련된 법은 없었나요? 예, 관련 법들은 이제 다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산재 분야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요. 최고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많이 올라가봤자 뭐 한 관리소장이나 현장소장 정도만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청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꼭 이 형사처벌이 그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네. 최소한 그렇게 돼야 이 사람들도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저희가 변호사님을 6월에 첫 손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이유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6월에 시행령을 앞두고 입법 예고를 이제 한다고 전해졌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1월에 이미 이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시행령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법률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좀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말로 뭐 대통령령이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시행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하나는 이제 경영 책임자가 지는 이제 의무가 어떤 내용이 될지, 결국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감독할 의무가 포함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까지 나갈지. 이제 근로기준법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과로사에 대한 감독 책임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거기서 나아간 더 자살로 인한 감독 책임까지 이제 사업주에게 이제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직업병의 범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급성 중독만 이제 포함이 될지, 아니면은 과로사나 괴롭힘, 이제 하다못해 이제 근골격계 질병도 이제 포함이 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다툼이 될 겁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 이 법적인 제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산재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우리는 이제 한 700개, 800개 정도의 이제 제재 규정을 이제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이렇게 정했었다가 1972년도에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산업의 변화도 따라잡을 수가 없고 모든 걸 어떻게 다 미리 정해 놓고 그걸 감독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1974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포괄적으로 의무를 줘야 된다. 사업주에게 하나하나를 미리 정해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기 사업적인 현실에 맞게 규제 내용을 스스로 정하게끔 하고 그거를 못 지켰을 때 엄벌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자율적으로 권한을 좀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업주에게? 쉽게 말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할 때 뭐 영어 학원 다니고 수학 학원 다녀라라고 하는 거랑 알아서 90점 맞아라라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사망 사고가 터졌을 때 사업장에 갑니다. 대기업 사업장에 수백 건의 사항을 해요. 네. 과태료가 거의 억 단위로 과태료를 물리고 관련자 형사처벌을 넘깁니다. 네. 근데 몇 년 뒤에 가면 똑같아요. 항상 반복되잖아요, 네. 사고가. 이 말은 뭐냐면은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해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기업의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또 어디서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 경영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에 관한 그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이제 하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안전보건 조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평소에 교육을 잘하고 노력만 기울인다면은 많은 어떤 설비를 막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인적인 조치로도 가능하거든요.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도 이제 앞다퉈서 내용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언론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 다루는 무게감? 뭐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속보 경쟁으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거를 봤는데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속보가 계속 나와주고 그래야 네. 주의 환기가 이제 되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그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추적 관찰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고 같은 게 어떤 CCTV가 나왔다, 현장 노동자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그 뒤에 이제 원인 조사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한 1년 뒤에 그 사업장 가보는 거예요. 잘 지켜지고 잘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작년에 사망 사고 나서 이런 대책들이 시행이 됐는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아마 그것도 굉장히 보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거는 언론에 앞으로 이렇게 보도해야 할 역할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현장 관리자들이 뭘 잘못했는가 위주로 봤다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에는 그 원인들을 타고 넘어가서 경영 책임자 혹은 원청이 뭘 잘못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표피적인 면이 아니고 구조적인 면까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언론과 이제 시민들의 관심도 오히려 그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이 법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좀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하루에 이제 산재 사고만으로 2.4명이 사망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도되는 것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가 뭐 개발도상 국가도 아니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작년에 중대재해법을 만들 때 거의 50% 이상이 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해서 됐는데 이 여론을 이제 정부와 사법부에서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연일 반복되는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 때문에 전해드리는 저희도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도 좀 노동자의 그 건강권 위해서 힘써주시고요.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나 때는 말이야라며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죠. 그런데 요즘 들어 자주 전해지는 군대 소식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육군 훈련소 조교가 훈련병 통제 어려움과 과중한 업무에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교가 생활관에 들어와도 누워있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일삼는 훈련병이 태반이라고 전한 대목에선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인권 주장하다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까지도 무너지고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면 사고로 이어질 텐데 조교가 반말하면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해서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군대. 최근 자주 거론되는 급식 문제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반찬 타령, 내무반 타령, 뭐 타령, 무슨 호텔로 야유회 간 것도 아니고 SNS가 이끄는 군대. 다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인데 역시 댓글은 비판적입니다. 군대 집단 생활 감안하면 맞아야지. 다 귀한 자식들인데 주한미군은 인권이 없어서 백신 접종하나라는 지적도 있고 언론이 왜 기사를 이런 식으로 쓰냐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댓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즘 군대가 너무 편해졌으니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매일같이 쏟아지는 병영생활 뉴스와 그 속의 신세대 군인들 행동은 지나친 점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군인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노쇼 백신은 로또라고 불리며 인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백신 세치기 등 시청자들의 의문이 잇따르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한 사람인데요. 접종 증명서를 어디서 발급하는지 무조건 한 번 이상 맞으면 5,000원 할인을 해준다든가 요양원 방문도 허용한다든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접종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접종한 병원에 요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 COOV, 쿠브라는 앱을 다운받으면 거기서 발급받아 언제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6월 한 달 동안 CGV, 롯데, 메가박스 극장에서 이 증명서를 보여주면 같이 간 한 명까지는 평소의 반값 수준인 5,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부터 상반기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19일까지는 위탁 의료기관별 접종 예비 명단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 백신 접종의 우선권을 60세 이상에게 주기로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서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받아놓은 예비 명단은 어쩌나 갑자기 안 된다 하면 기다리던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미 접수한 기존의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는 6월 9일까지는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자녀 백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병원의 대기 상황이 제각각인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청자들은 이른바 백신 세치기에 대한 의문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들,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우선 접종받더라. 친한 병원 루트 타고 예약 선점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공정하게 살펴봐 주세요. 지난 2월 동두천에서 적발되는 등 이전에도 세치기는 있었는데 최근에 더 많아졌을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YTN 사회부는 이와 관련해 취재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백신 세치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차 범위가 3%에서 5%씩 존재하는 상황에서 0.9%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과연 사회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발표인지 의아스럽고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언론은 정말 그게 정당한 발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의 기본적 개념은 팩트의 전달이잖아요. 근데 왜 뉘앙스를 담아서 기사 제목을 잡는지 YTN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언론의 사상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YTN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사 제목을 전달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